저널 로보틱스 앤드 AI 에틱스를 기반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제 목소리 들리시죠? 예, 잘 예, 들립니다. 예. 저는 쉬는 시간을 맘 편하게 쉬지 못했습니다. 바로 제 앞에 끊으셔서 긴장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저는 가톨릭 관동대학교에 근무하고 있고요. 소개해 주신 것처럼 컴퓨터 교육과에 있다가 지금은 그 교양과에 재직하면서 AI 융합 전공을 담당하고 있어요. 연계 전공 같은. 그래서 이제 그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학생들한테서 이 변화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논문으로 발표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은 뭐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수업을 진행했던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수업 사례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공지능 윤리의식의 학생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는요, 학생들이 수준에 맞는, 여기서는 그 학부 대학생들입니다. 우리가 전공을 하지 않는 대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효과성을 인공지능 윤리 측면에서 한번 탐색을 해보려고 이 논문을 제출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뭐 제가 간단한 이 학술 대회에서 사용했던 방법은요. 지금 대응 학생들이 이제 그 수업을 하기 전과 후에 사전 사후의 변화를 봤어요. 근데 뭐 사전 사후 같은 경우는 보통은 결과는 많이 변화가 있겠죠. 뭐 그것이지만 그래서 이 효과가 있다라는 거. 그런데 이것이 리터러시 교육을 단순하게 했을 때 이것이 인공지능 윤리에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인공지능은 현재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기술이고 누구나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뭐 잘 알아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굉장히 막연하고요. 그다음에 학생들도 굉장히 전공을 하는 뭐 컴퓨터 공학이나 소프트웨어학이나 아니면 뭐 전자공학이나 이런 관련이 있는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은 제가 지금 이 논문에서 사례로 들어드리는 과목도 처음에 만들었게 되었던 배경이 AI 융합 전공 학생을 이 융합 전공이다 보니까 컴퓨터 쪽에 전공된 학생들 뿐만 아니라 비전공 학생들도 같이 들어야 되는 건데 신청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 전공에. 그래서 좀 어떻게 하면 학생들한테 이런 그런 학생들을 조금 데리고 올 수 있을까? 그런 의도도 좀 깔려 있었던 수업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인공지능 교육 같은 경우는요. 우리 전문적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우리 그 대학에서의 전공에서의 교육들이 있겠죠. 사실 저희 학교는 인공지능 전공은 없고요. 학과에서의 전공은 없고 융합 전공으로 인공지능 융합 전공을 개설해 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누구나 알 수 있는 보편적인 교육 형태 이렇게 두 가지. 이거는 보편적인 교육은 초중고에선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대학에선 이런 것들이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런 논문을 한번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논문을 통해서요. 저는 학습자 수준에 적합한 인공지능 교육을 한번 실시해보고 운영해보고 그것을 학생들의 인공지능 윤리의식의 측면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수업은요. 그 2학점짜리 교양 선택 과목이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과 코딩이라는 과목이에요. 근데 제가 이 한 학기를 수행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연구회를 거쳐서 교과목 제목을 좀 바꿨거든요. 이제 그다음 학기는 인공지능의 이해와 활용이라는 과목으로 바꿨고요. 자, 어쨌든 이 과목은 실습이 베이스가 되는 과목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 보신 거죠. 이 부분들은 앞부분들은 기본적인 뭐 그 이론적인 내용들이라든지 그 이론을 뒷받침할 만한 간단한 그 도구들을 사용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뒷부분에 있는 부분들은 실제 학생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쉽게 깨우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공지능 플랫폼들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직접 학생들이 인공지능 학습을 시켜보고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보고 그다음 내가 이 인공지능을 적용하고 싶은 그러한 뭔가 주제를 정해서 실제 프로젝트로 구현해서 만들어내는 형태의 수업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은 이때 우리가 사용했던 인공지능 플랫폼은요. ML4K나 머신러닝 포키즈라는 도구가 있고요. 티처블 머신, 그다음에 애저 머신러닝 그 스튜디오가 있고요. 챗봇을 만들 수 있는 다이얼로그 플로우를 이용해서 이 각 한 주 내지는 2주 정도씩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업 사례를 간단히 보여드리면요. 제가 인공지능과 코딩이라는 과목이고요. 앞부분에서는 우리 기본적으로 이론적인 배경에 대한 것들 설명하면서 도구를 같이 간단한 도구들을 활용을 해봤습니다. 이 3주차 수업의 주제는 인공지능의 알고리즘과 데이터 편향성 등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이때는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론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해요. 그리고 실제 이런 인공지능 편향성이 존재하는 예제들을 좀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간단한 도구를 한번 활용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조금은 맛을 보는 그런 단계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토론도 하거든요. 이거는 교수님들도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은 사이트인데요. 모럴 머신이라는 거예요. 자율주행차가 있거든요. 지금 이 경우는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쪽으로 자동차가 가게 되면 개 3마리하고 고양이 3마리하고 강아지 1마리가 죽게 돼요. 피해를 받고 이 경우는 닥터 의사 1명 그다음에 사람들이 죽게 돼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렇게 단계 이런 것들을 선택하게 되고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토론을 해보는 그런 것들까지 한번 시간을 갖게 되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전반부의 수업이었다면 후반부의 수업은 거의 실습의 형태를 지니고 학생들이 프로그램도 작성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 분류 머신러닝 모델을 하는데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고요. 이때도 제가 데이터 편향성이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직접 실습을 행해 보면 이렇게 데이터 편향이 발생하는구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구나를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티처블 머신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4개의 도구를 여러 가지 마지막 후반부에는 같이 있고, 한 주차는 티처블 머신, 한 주차는 머신러닝 포 퀴즈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티처블 머신인데 사실 우리 인공지능 개념이 참 없어요. 근데 인공지능은 큰 의미이고 그 안에 머신러닝, 그 안에 딥러닝이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학생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개념으로 머신러닝이라는 개념을 이야기를 해요. 일반적인 컴퓨터로 처리하는 작업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고양이와 개를 분류할 때 모든 개의 사진을 다 컴퓨터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모든 강아지의 사진을 다 알려줘야 돼요. 컴퓨터가 가지고 있지 않은 새로운 개 사진이 들어오면 인식을 못합니다. 근데 인공지능, 머신러닝은 개 사진 여러 개, 고양이 사진 여러 개를 집어넣어주면 얘가 스스로 새로운 사진이 들어왔을 때 얘가 개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게 돼요. 그런데 자, 이 경우는 우리가 학생들하고 데이터를 충분히 넣지 않았을 경우에, 근데 이 애는 지금 봤을 때 고양인데 사실은 개에 가깝다라고 판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다시 데이터를 수집해서 데이터의 편향을 제거한 형태로 데이터를 입력해서 새로운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시키고 생성해서 이제 그 다음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거치면 실제 실생활에 필요한 형태로 이 경우는 마스크 프로젝트예요. 우리 지금 코로나19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써야지만 입장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못하게, 이것들은 이제 마스크 쓴 형태, 마스크 안 쓴 형태 해서 이것을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제가 이제 마스크를 쓰고 했더니 마스크를 썼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해야 되는 작업은 이거를 통해서 입장을 시키고 말고 하는 것들을 이제 프로그램의 형태로 이제 구현을 합니다. 근데 이게 교양 선택 과목인데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창의적 사고와 코딩이라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간단한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로서의 그런 과목을 하나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은 대부분 그런 것들을 들었던 학생들이기 때문에 간단한 형태로 구현까지 가능해요. 만약 그렇지 않은 형태일 경우는 앞부분까지만 해도 충분히 학생들이 인공지능에 대한 것들을, 개념들을 충분히 실습하면서 파악할 수 있게끔 이런 교육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고 난 후에 이제 학생들한테 사전의 설문, 사후의 설문을 해서, 사실은 인공지능 윤리의식뿐만 아니라 제가 다양한 설문을 했거든요. 그중에서 이 논문에서는 인공지능 윤리에 대해서만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마 결론은 예상하실 거예요. 아마 분명히 학생들은 그 결과가 변화가 있겠죠. 변화가 있는데요. 제가 참 재미있는 결과를 봤는데요. 사실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실습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은 데이터 활용하고 데이터 편향성 파트였는데, 다른 것들보다 많이 좀 차이가 있게 조금 더 그 사후가 좀 늘어난 걸 볼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알고리즘에 대한 것들은 이 학생들이 그래도 기본적인 코딩 교육을 간단하게 받고 온 학생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다른 영역보다 좀 높았어요. 그런데 인공지능에서의 알고리즘은 일반적인
프로그램 상에서의 알고리즘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모든 걸 다 알아보진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차이가 있었고요. 어쨌든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으로 우리 학생들한테 윤리가 무엇이야라고 직접적으로 교육을 하진 않았지만 이런 실질적인 실습 도구를 활용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해를 도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효율적인 수업이 되고 학생들한테 효과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공지능 윤리뿐만 아니라 뭐 정보 윤리라든지 이런 것들 윤리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교육을 할 때 뭐 그냥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실제로 자기한테 와닿을 수 있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논문은 이제 그런 부분들로 제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교육을 윤리에 대한 교육을 할 때는 또는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할 때도 학생들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형태로 해서 수업을 하고 우리 교수님들 중에서도 인공지능과 관련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경우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실제 이것을 체험해보고 경험해 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형태가 훨씬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보편적인 교육, 그 교양으로서의 예, 이런 것들을 이 하셔야 교수님,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시간을 좀 많이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예, 이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 다음 발표자는 경남정보대학의 박웅신 교수님이십니다. 발표하실 주제는 AI에 의해서 빚어지는 비의도적인 법률 위반이 되겠습니다. 박웅신 교수님, 네, 네, 말씀드린 대로 7분 내외로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경남정보대학교 경찰행정학과의 박웅신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소개를 받았다시피 제 이번 주제는 인공지능에 의한 비의도적 법익 침해에 대한 대응 방안입니다. 저는 학과와 그리고 전공 자체가 그 형법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AI에 대한 이 문제를 이렇게 관심이 있어서 한번 써봤는데 오늘 주제를 제출하고서 앞에 교수님들 발표를 하신 거 보고서 아 이거 좀 제가 실수했구나 싶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걸 AI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것을 제가 발표를 하고는 있지만은 AI 기술에 대해서는 제가 거의 문외한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AI에 대해서 모르는데 AI 규제에 대한 형법적인 대응 문제를 하려고 했더니 제가 아무래도 좀 다른 교수님들께 오히려 폐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은 형법에서는 그 법학도 아니고 특히나 형법이라는 그 좁은 분야에서는 이 AI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그 일반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뭐 그런 추세도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한 제 생각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PPT를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혹시 PPT 보이시나요, 교수님들? 잘 보입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주제의 큰 주기의 발표는 이렇게 한 4가지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본적인 생각은 인공지능에 의해서 범죄 또는 법익 침해가 발생하게 된다면은 이 인공지능 자체를 처벌할 것인가 아니면 인공지능 배후에 있는 사람을 처벌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것을 고의적으로 침해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고 과실범으로 처벌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뭐 그 양면성이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인간을 위협할 수도 있고 인간의 편익을 위해서도 봉사할 수도 있고 이렇게 2가지 양면성으로 정립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학문 국가에서 이런 AI에 대해서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이고 어떻게 발전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 부분은 형법도 예외는 아닌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형법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특정한 법익 침해가 발생하면 이거에 대해서 국가적인 제재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 기본적인 출발점은 AI 기술이란 것이 뭐 물론 제가 지금 있는 것도 다 이해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 AI 기술이 현재도 발전 진행 중인 것인데 이런 AI에 대해서 과도한 규제 특히나 형벌에 의한 규제가 예고된다는 것은 오히려 AI에 관련된 인력
특히 R&D 인력 같은 사람들에 대한 그 과도한 위축 효과의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히 과실로 인해서 형법에 개입하는 경우에는 약간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 제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서 인공지능 규제 법제 연구의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뭐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형법이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현재의 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총론적인 측면과 강론적인 측면 크게 한 가지씩만 제가 가져왔습니다. 총론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인공지능이 부각됨에 따라서 우리 형법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즉 전통적인 형법의 틀을 견지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인공지능이라는 AI라는 우리가 정말 모르고 있었던 분야에 대해서 형법이 적극적으로 변화의 모습을 깨칠 것인가. 그게 총론적인 문제이고, 두 번째는 연결되는 것으로서, 그렇다면 종래의 형법이라는 것은 인간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개입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AI에 대해서 인간으로서 취급을 해가지고 AI에 대해서 형법이 개입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의 대립이 형법에서 크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AI 출현에 대해서 형법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크게 적극설과 적극설과 소극적인 입장 두 가지가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형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된다는 것은 형법의 기능의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된다면은 형법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법익보호 시스템 모두를 바꾸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너무나 위험한 결과가 초래될 수가 있다라는 비판론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AI에 대한 규제, 특히나 AI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대해서 형법이 규제를 한다는 것은 이 형법을 통해서 법익을 보호하겠다는 대의명분이 존재할 수는 있겠지만은, 본질적으로 형법이라는 것은 보수적이고 좀 수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AI라는 기재 하나만으로 전반적인 역할을 바꾼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AI를 인간으로 취급해서 형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역시나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여기서 AI에 대해서는 크게 약한 AI와 강한 AI 두 가지를 나눠서 보는 것인데, 약한 AI에 대해서는 사실 약한 AI나 인간이 도구로서 범죄를 하는 것이나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한 AI는 인간의 도구와 동시해가지고 그 사람을 직접 처벌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강한 AI의 문제, 특히 강한 AI가 가지고 있는 자율성, 학습 능력인데, 저는 제가 아직 AI에 대한 이제 정리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발전 도상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약간 좀 소극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발전 도상에 있는 AI에 대해서 형법이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이런 개발자들에 대한 위축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한 논의,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면을 종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 발표는 부산대학교의 김현수 교수님께서 군사 로봇을 위한 윤리적 AI 디자인이라고 하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여러 교수님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연구는 군사용 로봇의 AI 윤리 설계에 관해서 혹시 김현수 교수님 네. 파워포인트나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자료 가지고 계시면 화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발표문을 보는 형식으로 이렇게 화면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잘 보이시는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군사용 로봇의 AI 윤리 설계라고 하는 것을 도덕 판단의 정당화 방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 군사용 로봇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서 연구를 전개하는 이유는 이것이 전투 현장이라고 하는 그 환경 자체가 가혹한 환경에서 작동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계공학적으로도 높은 신뢰도가 필요한데요. 이런 특징이 AI와 결합될 경우에 이동에 대응하는 자율이동 기술과 관련된 복합적인 판단, 또 교전 규칙의 적용과 관련된 특정한 상황의 분석 및 평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다양한 형태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딥러닝이나 신경망, 뉴럴 네트워크나 로보틱스 등의 기술과 AI 기술의 융합이 요청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AI 기술의 적용에 있어서 AI 윤리라고 하는 것이 다소 좀 도외시 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도덕 판단의 정당화 또는 도덕 판단 검사의 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많겠지만 감안하고 이렇게 이제 좋은 의견 주시면 반영해서 좀 더 연구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사용 로봇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대신해서 이런 군사 작전을 수행하는 지능형 로봇을 말하는 것이지요. 어떤 식으로 운용되느냐 이런 것들을 보니까 직접 전투에 참여하는 전투용 로봇이라든지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로봇이라든지 정찰과 군수 지원, 군수품을 지원해주는 견마 로봇이라든지 또 지정된 장소를 지키는 감시 경계 로봇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특히 자율 무기 시스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명을 해칠 수 있는 치명적인 리설 웨펀의 경우에 치명적인 자율 무기 시스템의 경우에는 인간의 생명에 해악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윤리적 논의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생명이 존엄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원칙으로 본다면 이게 이제 본질적 가치로서 존엄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강조가 되는데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서구의 그리스도교 전통으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윤리 사상적인 측면에서 또 사회 사상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각국의 헌법에 인간의 존엄이라고 하는 것이 법적인 가치로 또 이렇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AI가 인간의 학습 능력이나 추론 능력이나 지각 능력이나 다양한 능력을 닮아가는 것이라면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서로에게 지고 있는 의무라고 하는 것도 함께 부담해야 하고 그것도 닮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가치들이 있고 그 가치 때문에 인간이 존엄하고 평등하다면 인간의 다양한 측면을 닮아가려고 하는 AI 역시 인간의 존엄이라고 하는 것을 수용하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AI가 수용해야 하는 것은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중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군사용 로봇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 지점에서 딜레마에 빠지게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군사용 로봇이 지니고 있는 AI는 생명으로 생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지켜야 될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위협하는 다른 인간의 생명을 해칠 수도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딜레마는 인간도 스스로 역시 겪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걸 인간은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고 이걸 군사용 로봇에 적용하는 것은 군사용 로봇의 AI 설계에 있어서 일정한 의의를 지니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딜레마 상황에서 내리는 윤리적인 판단에 대해서 인간은 어떤 식으로 검사를 하고 또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가? 이런 윤리적인 성찰이 작동하는 기제는요. 이미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들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고 생각해보는 사전 가정의 사고와 이미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내가 만일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떤 식의 결과가 나타났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는 사후 가정 사고의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사고들의 결과가 아마 AI의 신경망 학습에 있어서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한편 이런 데이터들을 적용해서 자신이 내린 의사결정에 대해서 스스로 도덕 판단을 실시해보는 그런 도덕 판단의 형식은 도덕적 논증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그런 실천적인 3단 논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규범적인 진술이나 가치 판단을 전제로 하는 그 대전제와 특수한 상황에서 적용되는 사실 증거나 정보로서의 소전제,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도덕 판단을 내리는 결론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런 도덕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도덕 원리라고 하는 대전제를 검사하는 방법은 가치 검사라고 하는 측면에서 4가지로 제안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의 역할과 자기 자신의 역할을 바꿨을 때 어떤 수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역할 교환 검사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의 일반적인 원리가 다른 유사한 상황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새로운 사례의 검사이고요. 세 번째는 이 원리가 논리적으로 일관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묻는 일관성 또는 보편화 가능성 검사이고요. 네 번째는 하나의 도덕 원리가 더 높은 수준의 도덕 원리들에 의해서 정당화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상위 원리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 상위 원리 검사는 더 높은 도덕 수준 원리들에 의해서 정당화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도덕 원리의 justification chain, 즉 정당화 고리라고 하는 말로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군사용 로봇이 지녀야 될 AI 윤리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윤리적인 원칙을 심어주고 그것을 실천하도록 가르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제공된 도덕 원리 자체가 타당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검사 역시 요청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군사용 로봇에 있어서 설계될 수 있느냐, 적용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군사용 로봇에 있어서 가치 판단, 그리고 사실 판단, 도덕 판단이라고 하는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행동을 실시하기 전에 도덕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요. 또 이 경우에서 특히 이 가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을 검사할 때 이 가치 판단이 도덕 원리에 있어서 정당화 고리의 형식으로 가치 판단과 사실 판단의 결과는 또 다른 가치 판단의 하나 더 상위의 가치 판단과 사실 판단의 원리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있는 체인이라고 하는 그 도덕 원리의 정당화 고리를 앞으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해서 또 딥러닝 기술을 적용해서 윤리라고 하는 것을 AI에 적용할 때 가치망과 정책망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화면을 좀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교수님, 화면, 네. 우리는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에게는 12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코멘트나 또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은 콕 집어가지고 어떤 교수님의 발표에 대해서 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고, 예, 국방대학교 조홍재 교수님. 너무나 최근에 관심이 많은 그 분야이고 또 앞으로 우리가 닥쳐야 할 문제라고 그렇게 많이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사회가 지금 AI를 개발하고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 아주 빛의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세션에서 제가 들으면서 형법적인 측면, 법률적인 측면, 윤리적인 측면을 어떤 하두로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관심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자, 그 AI와 인공지능 또 군사 로봇을 활용함에 있어서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적, 철학적, 또 인문사회과학적, 법적인 측면에서 과연 정당화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정당화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제가 멘트를 했지만 이 윤리적인 법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이 형법과 또 부산대학교 김현수 교수님의 고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간단하게 그 박웅식 교수님 1분, 김현수 교수님 1분 리액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최하시는 분 화면을 계속 이동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두시기 바랍니다. 예, 박웅식 교수님. 그러면 김현수 교수님. 예, 이제까지 AI 윤리라고 하는 것이 특히 군사용 로봇하고 관련지어서 앞으로 더 많은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생명으로 생명을 지킨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해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냐, 또 우리 인간도 역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처럼 또 AI도 딜레마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어쩌면 그 때문에 더 창의적이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결론이 또는 그런 행동이 나오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부분 반, 기대되는 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앞으로 일어나기 전에 또 우리 공학하시는 분들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 결과를 이 컴퓨터나 AI라고 하는 게 실제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술들이 좀 더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조홍재 교수님께서 이제 국제법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또 남달리 법학 주제 뭐 비록 형사법이긴 하지만 기본법에 해당되니까 좋은 제언 내지는 또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인텔리콘이라고 하는 이제 알파로 전문으로 하는 벤처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가 변호사인데 국제 알팔로 경진대회에 나가서 2017년도, 2016년도이지 싶은데 그 2년 연속으로 1등을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알팔로 변호사협회에서는 이걸 아주 싫어하는데 알팔로가 아마 보편적으로 조만간 이렇게 구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웅신 교수님 혹시 들어오셨으면 추가로 코멘트 해주시겠습니까? 하시고 바로 나가신 것 같네요. 이게 뭐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인공지능 윤리의 제어 메커니즘이라는 주제로 이제 특허 출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까 그 가톨릭 관동대 이혜리 교수님하고 또 뭐 이 공동 연구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인공지능과 인공지능 윤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은 그 보통 평범한 사람의 도덕성을 측정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인공지능에 구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윤리적 기능을 넣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보통 사람의 도덕성을 측정해내지 못하면은 이건 넌센스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평범한 사람의 도덕성을 잘 측정해낼 수 있는 기술이 뭔가를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잘 봐야 되는데, 아까 우리 박웅신 교수님은 너무 겸손한 표현을 하셨는데 그 사변적인 생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구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아까 또 김현수 교수님께서 사실 판단, 뭐 가치 판단, 윤리적 판단 이런 것도 약간 뭐 추상적인 것 같아도 실제 이론을 만들 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이 허투루 넘겨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이제 AI가 이제 Artificial Intelligence인데 인공적인 지능이지 않습니까? 근데 요새는 이제 딥러닝 기술이 많이 발달하기 때문에 AI 베이스드 AI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AI가 AI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것이 형사법적으로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래서 많은 우리가
그게 필요하고, 고민이 필요하고, 그래서 아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사회자로서 특별히 뭐 제가 뭐 코멘트 할 건 없는데, 아까 이제 이혜리 교수님께서 발표하실 때, AI 리터러시 교육을 하셨는데, AI 윤리의식을 측정하려고 하니까 뭔가 좀, 이 전제와 수행 과정이 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설명을 들으니까, 그 수업 내용 중에, 모랄 머신 해서, 뭐,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에도 나오는, 뭐, 트램카 예도 나오고, 여러 교육을 잘 하신 것 같은데, 혹시 이혜리 교수님께서 그 윤리의식 측정과 관련해서 뭐 어떤 이론으로 잡으셔서 측정을 하셨는지, 그게 조금 추가로 보충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기 AI 리터러시 교육에서는요, 기본적으로 리터러시라는 것은 문해력이잖아요. 그래서 AI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뭐 활용 능력, 개발 능력, 거기 윤리적인 것까지 들어가서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교육인데, 그 윤리에 대한 것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말로 길게 가져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인데 저는 그걸 그렇게 가져가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설문으로 사용했던 것들은 이미 선행 연구에서 나왔던 그 설문을 우리 그 대학생들, 학부생들, 전공을 하지 않는 학생들한테 맞는 질문으로 좀 수정해서 한번 이거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윤리의식 측정에 대한 도구들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네네네. 이제 되게 이제 이 모랄리티는 이제 모랄 센시티비티도 있고, 아까 김현수 교수님 말씀하신 모랄 자치먼트도 있고, 모랄 모티베이션도 있고, 모랄 액션도 있고, 모랄 아이덴티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윤리의식을 측정할 때 네. 뭘 측정을 하셨는지, 지금 그걸, 아까 그 카테고리에 있던 것들인데요. 그냥 그 AI 윤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데이터 네네네. 편향성에 의해서 그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는지, 그다음에 AI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이것이 이제 편향이 존재하고 그거에 네. 대해서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되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네. 이제 그 공공성, 그다음에 네. 책임성, 이런 부분의 카테고리로 제가 이제 주로 설문을 진행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좀 태도 그 스노를 보셨네요. 그죠. 왜냐하면 리커트 기본적으로 측으로. 이게 지금 예. 기본적인 학생들에 대해서 예, AI에 대해 예. 전혀 모르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기 네. 때문에 뭐 아주 알겠습니다. 거창한 윤리의식까지 조사하기에는 조금 네네네. 문제가 그 있었고, 그래서 스노도를 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파악을 하셨네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뭐, 그래도 우리가 3, 4분 정도 남았는데, 뭐, 이 평생교육과 또 심리학을 전공하신 분이 여기 계신데, 최나경 박사님, 뭐 개인적으로 제가 안부를 물을 수는 없고, 혹시 뭐 본인의 전공에 발표하신 세 분의 주제가 어떤 함의를 줄 수 있는지 느낀 점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소리 키시고요.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백석문화대학의 최나경입니다. 저는 오늘 컨퍼런스에 처음 이렇게 들어와서 내일 발표할 거에 대한 그 팁을 얻으려고 계속 꾸준히 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 발표하시는 것들을. 근데 AI에 대한 것들은 평생교육 하고 접목을 시키자면 지금은 굉장히 많이 라이프롱 에듀케이션 시대이지만 아직도 저희 시대의 흐름보다 더 빠르게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그런 AI에 빨리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교육이 선행이 되고 그 다음에 윤리의식이 같이 이렇게 복합이 된다면 뭐 평생 교육에 더 많은 그러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족하지만 제 네.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네.